서양 중심의 세상이 오게 된 이유는 뉴턴의 저 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책에서 제가 굳이 저 수학적이라는 부분에 빈칸을 쳤던 이유는 세상을 수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뉴턴이 처음 한 겁니다. 수학의 특별한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미분과 적분입니다. 뉴턴 때문에 몇 명의 대학을 떨어진 거야? 뭐 미분과 뭐 적분, 극한 이 모든 것이 다 뉴턴의 프린키피아에서 나온 것이고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웠던 것이죠. 미분 적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을 만들어야 했어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뉴턴이 살던 시대에도 여전히 신중심의 사고방식이기는 했어요. 아직도. 자, 그런데 이제 뉴턴은 정말 자신의 이론을 통해서 그전까지 있었던 모든 천동설과 지동설의 그 모든 논쟁을 다 종지부를 찍는 그런 중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뉴턴이 지동설이 옳다는 증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첫 번째 이론이 있는데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 들어보셨죠? 네. 네. 혹시 관성이라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버스에서 이렇게 밀리거나 이렇게. 맞아. 아, 밀리는 거. 앞으로 나아가려는, 운동하는 방향 쪽으로 나아가려는. 오. 아주 정확한 답들을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버스가 정지할 때, 급정거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이런 것.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면은 물체의 운동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유지하려고 하지. 네. 이것을 관성이라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물체를 한번 이렇게 밀어서 속도를 줘보세요. 일정한 속도를. 그럼 계속해서 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나요? 아니요, 멈춰요. 다 멈추잖아요. 네. 뉴턴은 이와 같이 우리 경험하고는 좀 다른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것을 자신의 첫 번째 법칙으로 삼게 돼요.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냐면은 관성이 맞다면은 일단 하늘을 봤을 때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 이런 것들은 왜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원궤도를 도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의 인력? 그러니까 거의 정답인데요 지금. 원심력? 아, 마지막에 가서 아이씨. 만유인력. 그렇죠. 그 인력, 만유인력이 중력이잖아, 결국. 그렇죠. 지구와 달이 서로 당기기 때문에 직선 운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운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만유 인력인데요. 사실 만유 인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유 인력이 있다면은 달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땅으로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달은 왜 안 떨어지는 걸까? 이걸 답하실 수 있을까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나? 진짜 어렵다. 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달도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요? 네. 그 궤적이 줄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떨어졌을 때 닿을 땅이 없기 때문에 돌고 있는 거죠. 와, 이거 완전 새롭다. 자, 일단 지금 그 궤도의 전공이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문제가 그림 하나 보시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달이 관성에 따라 움직인다면은 직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원무 씨가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만유 인력이 있기 때문에 달은 직진하지 못하고 꺾이게 됩니다. 사실 꺾인다는 뜻 자체가 지구로 낙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네. 만약에 달이 처음부터 관성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즉 달이 저 자리에 그대로 정지해 있었다면 사과와 다를 바가 없죠. 그냥 지구를 향해 떨어졌을 거예요. 달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초기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구와 멀어지는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지구가 당기는 바람에 지구로 낙하를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낙하가 충분치 않아서 아까 궤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에 닿지 못하면서 계속 낙하를 하는 과정인데요. 즉 달은 끝없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지만 지구에 닿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달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뉴턴의 답입니다. 와. 신기하다. 신비롭다. 표현이 멋지다.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일을 한 건데요. 달에도 사과와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달은 천상의 물체라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럴듯하죠? 네. 저곳은 신이 사는 곳이고 그렇죠. 저곳의 법칙은 우리와 달라.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 뉴턴의 방식은 달도 떨어지고 있어. 땅에 닿지 않을 뿐이야. 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상이라는 전혀 다른 개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과와 똑같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놀라운 개념의 도약이에요.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와. 핵심을 끼쳤네, 핵심을. 치트키를 발견했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을 다 모아서 1687년 그 이론을 총 정리한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됩니다. 프린키피? 이 책을 저희가 오늘날 이제 고전역학의 교과서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당시의 학술 용어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라틴어로 되어 있고요. 필로소피의 나투랄리스 프린키피아 마스마티카. 아, 마스마티카. 아, 저 책 보니까 생각난다. 그러니까, 생각났어. 아, 그러네. 프린키피아는 이제 원리라는 뜻이에요. 프리서플이네. 당시에는 과학이 철학이었기 때문에 이 자연 철학이라는 게 지금의 과학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 맞아.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서양 사회에 준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서양과 동양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이 바로 이 책이 나온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 서양 중심의 세상이 오게 된 이유는 뉴턴의 저 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책에서 제가 굳이 저 수학적이라는 부분에 빈칸을 쳤던 이유는 세상을 수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뉴턴이 처음 한 겁니다. 세상을 숫자로. 근데 그 숫자를 다루는 이 방식이 수학의 특별한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미분과 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정말 막 이를 갈면서 공부했던 뉴턴 때문에 몇 명이 대학을 떨어진 거야. 뭐 미분과 뭐 적분, 극한 이 모든 것이 다 뉴턴의 프린키피아에서 나온 것이고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웠던 것이죠. 시작이었네. 와. 근데 물론 당시에는 그 뉴턴이 이 아이디어를 처음 냈을 때 미분적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수학으로 책을 쓰면 그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진짜 아직 대단하다. 미분적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작 프린키피아에는 미적분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기하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합니다.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흑사병이 돌면서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1665년에서 66년) 2년 동안 대학이 문을 닫았어요.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한 1년의 시간 동안 오히려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이제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기적의 해라고. 1666. 물리학 안에서요? 사실 물리학을 넘어서서 이게 진정한 기적의 해일 수 있죠. 이 인류 문명 전체를 놓고 봐도 그치. 뉴턴의 이론은 우주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들 때에도 뉴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는 10만 개의 부품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뉴턴 법칙에 따라 움직이니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명은 이 뉴턴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법칙인 거죠. 과학이 일으킨 혁명을 말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고요. 아인슈타인일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과학자 이름 아는 사람 한번 대봐라 그러면 다 이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죠. 아인슈타인이구나. 아인슈타인. 네, 바로 아인슈타인인데요. 천재들 많았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다 알고 있지만 네. 아인슈타인의 가장 큰 업적이 뭘까요? 상대성 상대성 이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름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뭔진 몰라요. 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1905년 아인슈타인은 이제 시간을 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 당시는 철도가 막 깔려서 사람들의 생활이 급변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철도가 놓이자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아, 도착 시간이 도시마다 시간이 달라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희한테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지역이 동일한 시계를 쓴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시간이라는 것은 각자 사는 지역이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계란 것은 천체의 운동에서 오는 거거든요. 태양의 움직임이 시간을 정해주게 돼요. 그래서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왔을 때가 가장 높은 각도에 있을 때가 정오입니다. 그때가 네. 원래. 그래서 각 도시마다 태양이 머리 꼭대기 딱 가장 높은 지점에 왔을 때가 12시를 써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구상에서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다 시간이 다르게 돼요. 그러네. 그런데 기차가 운행이 시작되자 4시 34분에 출발한다 그랬는데
그 4시 34분이 시카고 시간인지 뉴욕 시간인지 음. 도시마다 다 다르다면은 어떻게 기차를 운행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표준시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음. 적어도 경도 한 15도 내에서는 동일한 시간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시간도 표준시에 따르면 태양이 가장 높을 때가 우리 12시가 아니에요. 맞아요. 12시 반쯤이야. 우리는 일본 동경에 맞춰진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동경시. 아, 그랬구나.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철도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뤄야 했냐면은 여러 철도역들 사이에 시계를 동기화시키는 어떻게 이걸 다 맞출까요? 다 전화를 걸어야 되나? 일일이 전화 걸어가지고 여기 몇 시고 몇 시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네. 많은 도시들과 역을 다 맞춰야 되니까 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아마 놀라실 분도 있겠지만 대학 교수로 있지 못하고 특허청의 말단 그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일이 안 풀려가지고요. 그때 주로 특허청에서 심사했던 것들이 바로 이 시계를 동기화시키는 시계를 동기화시키는 많은 기술들을 심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과연 시간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야,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상대성 이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을 해서 상대성 이론으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 가정은 모든 물리 법칙이 관찰자에 상관없이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움직인다고 물리 법칙이 바뀌면은 법칙이 쓸모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움직임과 상관없이 물리 법칙은 같아야 한다. 두 번째 가정은 굉장히 이상한 가정인데 운동과 상관없이 모든 빛은 속도가 같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얼핏 들으시면은 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건물에 가보시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네. 에스컬레이터에 가만히 서 있으면은 그 속도로 움직이게 되죠. 네. 그 위에서 걸으면 더 빨리 움직이게 돼요. 네. 에스컬레이터의 속도에 내가 움직이는 걸 더해서 속도가 빨라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빛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빛을 쏘건 에스컬레이터에 타지 않고 가만히 서서 쏘건 속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 우와. 즉,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겁니다. 어허. 이게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옳다고 하면 뉴턴 역학에 어떤 변화가 벌어질까를 연구하면 그 결과물로서 상대성 이론이 툭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가정을 사용해서 상대성 이론을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의 개념을 하나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란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시간을 정의해야 하냐면은 반드시 두 개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계를 딱 켜요. 째깍 시계가 움직이잖아요. 두 번째 사건일 때 시계를 딱 멈추고 봐요. 시계가 가리키는 이 숫자의 차이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차이. 이거 뭐 시비 걸 수 없겠죠. 네. 자,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기차에 앉아있는,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시는데요. 소년이. 두 개의 사건은 하나는 여기서 빛을 탁 킨 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이 빛은 위로 올라갔다가 이 위에 거울이 있거든요. 네. 거울에 부딪혀서 반사해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다시 땅에 닿는 순간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 사이에 시계를 두 번 읽으면 시계의 간격이 걸린 시간이 되겠죠. 제가 이걸 1초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움직이는 저 지하철을 바깥에 서 있는 소녀가 보고 있는데 그럴 때 저 두 사건은 어떻게 보일까? 자, 지하철 내부에서의 빛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밖에서 보면 이 지하철이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갔다 올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사선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아, 네.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원리에 따라서 아래 위로 진행한 것보다 사선으로 진행한 게 더 길이가 길어요. 네. 자명하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했는데. 저 운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 속도는 똑같은데 거리가 더 길어졌죠.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의 시간이 더 길게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우와. 안에 탄 사람은 이거 1초 걸렸어. 빛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1초 걸렸어. 밖에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때는 2초 걸렸는데 누가 오를까요? 둘다 맞죠?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죠. 이렇게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와 이해가 너무 잘 됐어. 그러면은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거는 왜 그래요? 그건 나이 들어서 그래요. 진이 빠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뭐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타더라도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물론 시간이 약간 더 지연되긴 하지만 그 효과는 너무나 미미하여 일상에서는 거의 저희가 그 효과를 볼 수 없고요. 미미하구나. 미미하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보셨지만 실제로 상대성 이론 때문에 아버지는 1년밖에 안 지났지만 딸이 60년의 시간이 흘러서 딸과 아버지가 만났을 때 딸은 지금 늙어 죽기 직전의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시간은 실제의 시간입니다. 물리적 시간인 것이죠. 와. 신기하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은 그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뉴턴의 이론이 기반하고 있는 절대적인 시공간, 어떤 우리의 상태와 무관하게 그냥 주어져 있는 절대적인 거야 라고 믿고 있던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자체가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와.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해가 1905년인데요. 이 해에 이 이론도 참 놀라운 이론인데 이것을 포함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그 논문을 4편을 발표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대성 이론이 하나 있고요. 광전 효과가 있고 브라운 운동이 있죠. 그래서 그 이 중에 하나가 진짜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알만한 유명한 공식이 들어있는 그런 논문이기도 한데요. 얘는 MC. MC죠. 그렇죠? 이는 MC 스퀘어? 네.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도 이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905년을 저희는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과학 역사의 딱 2번의 기적의 해가 뉴턴의 기적의 해,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 상대성 이론이라는 단어만 알고 이 원리 개념을 이제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나도 그래요. 이제 들었어요. 되게 어렵다 근데. 아니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상대성 이론은 2종류가 있고요. 이 이름 자체에도 잘 들어있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다룬다는 뜻인데요. 지하철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를 상상해 봤는데 속도가 일정해서 나랑 차이가 있을 때의 시간이 어떻게 바뀌고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빨랐다 늦었다 이렇게 속도가 변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걸 이제 물리에서는 가속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가속되는 경우까지 다 포함을 한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뉴턴 역학의 중력 이론을 다 바꾸게 돼요. 만릴력 이야기했잖아요. 지구와 달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 빈 공간에 뭐가 있길래 얘를 당기는 걸까요? 신비한 마법 같은 그런 종류의 힘이 아니라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 주변에 시공간을 휘어진 효과로서 느끼게 되는 그 결과가 힘이다.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지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 정상인 것 같습니다. 누가 목이 휘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뭐가 휘었지?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죠. 질량을 물체. 저 파란 건 안 보이는 겁니다. 원래 안 보이는 시공간인데요. 시공간이 휘어 있다면 저 지금 던져진 물체는 직선으로 가려고 할지라도 공간 자체가 휘었기 때문에 도는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 그 이전에 뉴턴이 설명했던 서로 주고받는 힘에 의한 물체의 운동 변화를 그냥 시공간의 변화로 이해하면 된다는 시공간의 기하학으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한 완전 중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이에요. 공간이 자체가 휘었기 때문에 그곳을 직선으로 진행하던 빛조차 휘어야 돼요. 맞아요. 빛조차 휠 수 있어요. 빛이 너무 많이 휘게 되면은 너무 많이 꺾여서 빛조차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 갇혀서. 블랙홀? 그게 블랙홀이죠.
이게 대단한 게 뉴턴은 물체와 물체가 서로 당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뉴턴은 생각을 못한 게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있어야 서로 당기는데 질량이 0이야. 그럼 당기는 힘은 0이에요. 시공간이 휘니까 빛도 질량이 없지만 휘인 시공간을 따라서 흐르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거를 주장했는데 아서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새로운 분이네요. 일식 때 휘어지는 빛을 관측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승리했다. 뉴턴 역학은 무너졌다라는 기사가 돼서 특필됩니다. 엄청난 혁명이죠. 정말 혁명의 순간. 오, 흥미로워. 궤도가 진가를 발휘하시는군요. 진짜로. 자, 그런데 과학자로서의 아인슈타인은 아주 훌륭한 것이었지만 남편으로서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집안을 돌볼 겨를이 없었겠죠 뭐. 힘들겠어? 아인슈타인이 사실 아내에게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이제 아내 말고도 다른 여자가 또 생겼습니다. 그 불륜을 하게 되는데 아인슈타인의 불륜 상대는 사실 좀 충격적이긴 한데 바로 아인슈타인의 사촌 누나였어요. 오 마이 갓. 아내가 이제 마리치라고 하는데 이름이 마리치에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마리치는 끝까지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제 이어가려고 해봤죠. 끝없는 아인슈타인의 만행 때문에 참지 못하고 1914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별거가 시작되자 아인슈타인은 이제 아까 얘기한 엘사와 함께 이제 가정을 꾸려요. 끝까지 막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제 아인슈타인의 행동이나 그 요구도 끝없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뒤에도 끝없는 여성 편력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약간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연구는 좀 제대로 했나요? 근데 놀랍게도 사실 이 복잡한 사생활 와중에도 연구는 열심히 계속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열심히 사셨네요. 악마의 재능이네요. 악마의 재능이네 완전. 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게 1916년이었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되게 유명해지죠. 유명해져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당시에도 이제 시대의 아이콘이 돼요. 단순한 위대한 과학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아는 그런 스타가 되는데요. (1922년에는)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노벨상은 어떤 업적으로 받은 걸까요? 광전 효과. 광전 효과. 무슨 효과? 누구야? 여기 발언 거부권 줘야 돼. 아,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 그걸로 받은 게 아니야? 네, 아니고요. 광전 효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광전이죠. 광은 빛광자고 전기. 전은 전기할 때 전자예요. 빛을 금속에 쬐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단순히 이 하나의 현상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빛이 입자라는 정말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 들으시기에는 빛이 입자라는 게 뭐가 대단하지?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상대성 이론에 거의 버금가거나 그 이상에 가까운 혁명이었어요. 노벨상의 수상 요건에 실질적으로 인류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단서가 있어요. 1920년대의 상황에서 시공간이 휘어진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뭐 블랙홀에 가서야 효과를 볼 수 있지 실질적 인류의 혜택을 줄 수 있을지를 걱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벌써 상대성 이론이 없으면 GPS 작동 안 되니까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노벨상 수상만큼이나 화제가 되었던 아인슈타인의 행동이 있었어요. 뭐였지? 노벨상 상금의 사용처였죠. 뭔가 어렵다. 자,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이게 무슨 문제야? 사용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용처에 어디에 썼나? 내역서. 이제 드디어 문과가 좀 활약할 때가 됐어요. 아, 역사 쪽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아인슈타인은 노벨상 상금 전액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지금 내가 어디다 썼 어제 나 뭐 썼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 마리치는 어쨌든 아이들 때문에 갑자기 사랑과 전쟁.
아 그냥 이혼 합의금 아니에요? 그거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 맥락상. 그런 거 같아요.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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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엽 씨는 추론을 한 거죠? 그럼요. 좀 걸리는 게 그 이혼 위자료를 지금 신혼인 이상엽 씨가 마친다는 게 조금 그 가정에서도 보고 있을 텐데. 마음에 걸리시면은 똑같은 멘트를 저기 전스틸님께서 우리 세비지님께서 그대로 따고 싱글이니까 그대로 따시고 도와주시죠. 저희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위자료? 맞는 것 같아. 말이 안 되진 않잖아요. 지금 그럴싸해요. 그러니까요. 그 일부러 그 가정사를 그 전에 이야기 꺼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맥락상. 맥락상. 문과는 맥락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문과라. 가슴 아프긴 한데 아니 어떤가요? 돈을 많이 못 벌었을 것 같아. 그 전까지. 넌 가만히 있어. 아 맞다. 건방지게 또 나설 뻔했네. 너 살리려고 지금 야, 진짜 나 살리려고 지금. 이걸 할까 봐요. 자, 가나? 아유, 우리 금 메달 가자. 매달 가자. 제가 할까요? 네. 정답. 자, 정답. 이혼 위자료. 제발. 여기서 갑자기 똥 받는 거 아니야? 정답. 그러니까 맥락을 봐야 되는 거야. 왜 그 얘기를 하셨겠어? 야, 사랑과 전쟁 많이 봤더니 이런 날이 오네요. 네, 정답입니다. 아까 1919년에 이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리치는 물론 이혼을 거부한다 그랬죠.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노벨상을 받게 되면 상금 전액을 당신에게 주겠다. 약속대로 상금 전액을 마리치에게 보냈습니다. 지독하다, 지독해.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메달이 보입니다 이제. 노벨상 이제 이후로도 아인슈타인은 물리학계 최고의 스타로서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1927년 10월 뭐 나오나?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서 당시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모두 모인 학회였는데요. 솔베이 회의라는 회의였는데 아인슈타인은 바로 그곳에서 몇 번이나 반박 가설을 내면서 다른 물리학자들과 무지막지한 논쟁을 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마이갓. 야, 이거만 맞추면 된다. 자, 이제 라스트. 라스트. 아인슈타인이 여러 번 반박 가설을 낼 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물리 이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반박 가설을 인정할 수 없었던 뭐 잘 모르겠는데. 아예 모르겠는데요? 가운데가 아인슈타인이신가? 그러네. 그렇지. 그죠? 베네밀 그 가운데는 누굽니까? 그 하얀 수염 있으신 분? 아, 로렌츠. 레닌. 오렌지요? 그냥 양자역학 양자역학입니다. 아니잖아요.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은 죽는 날까지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슈레딩거의 고양이. 뭔지 모르지. 알아요. 알죠? 그 고양이 이론 나 그 며칠 전에 또 봤는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이 실제로 존재하는 고양이는 아니고 사고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 그 양자역학하고 연관이 있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그 양자역학의 핵심이 중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거를 이 철가방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슈레딩거라는 양자역학 반대파 아인슈타인 쪽이죠. 이분이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중첩이라는 게 일어난다 치자 상자 안에다가 고양이를 가두고 이 고양이가 상자를 열기 전까지 살았냐 죽었냐를 모르고 중첩돼 있다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중첩이라는 게 일어난다 치자. 지금은 여러분 답을 내야 될 시간이에요. 정답을 알아내야죠,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와, 완벽하다. 할까요? 자, 궤도 씨. 정답. 자, 정답. 양자역학. 자, 메달. 메달이야! 메달이야? 뭐야, 왜 안? 아, 궤도야. 이거 틀릴 수가 없네. 가마통마 오늘. 메달입니다.
아니 우리 모여서 축하합시다. 첫 메달이다, 첫 메달.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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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첫 메달이다. 그래도 없었으면 오늘 우리 못했어. 맞아요. 그래도 엔딩 요정이었어. 뭐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예, 답은 양자역학이고요. 지금 저희가 솔베이 회의에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안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17명 있습니다.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는. 자, 과학사의 획을 그은 인물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이들이 끝까지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서로 싸웠던 주제는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김상학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이게 역학이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루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역학인데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원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저희가 그 주기율표에서 봤잖아요. 네. 사람 몸뚱아리도 다 원자로 되어 있고 태양도 원자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생김새는 우리 태양계와 굉장히 비슷해요. 태양계는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행성들이 돌고 있었잖아요. 네. 원자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 구조를 들여다보니까 정중앙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도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태양계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뉴턴 역학을 적용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와 같이 작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이론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역학을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원래 뉴턴 역학은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의 위치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학적 이론이었잖아요. 양자역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줘요. 무언가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수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확률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확률 이론입니다. 바로 이 파트를 아인슈타인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양자역학을 끝까지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도. 사실 지금 우리의 이 문명은 양자역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이 19세기와 20세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차이는 정확히 양자역학만큼이에요. 컴퓨터, LED, GPS, 레이저, 반도체 이것들은 양자역학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양자역학이 만들어지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수많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한두 명이면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 머리로는 혁명을 할 수 없었던 그렇게 어려운 이론이에요.